시간을 거슬러 2012년 11월 6일 한적한 오후, 일본 도쿄 남쪽에 있는 한 작은 도시, 우편 배달원이 우편물을 배달하려고 단독 주택의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는 인기척이 없었고 배달원은 우편물을 우편함에 넣어두고 떠나려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 건물의 2층을 쳐다보게 되는데요. 배달원은 줄에 매달려 흔들거리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다시 실눈을 뜨고 자세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화들짝 놀라 털썩 주저앉게 됩니다. 흔들리는 무언가는 바로 천정에 목을 맨 시신이었습니다. 배달원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 비극적인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게 됩니다. 목을 맨 사람의 이름은 코즈치미 히데토, 전직 교사인 나이 40세 남성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히데토 본인의 집이 아니라 미요시 리에라는 당시 33세 여성의 집이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목을 맨 히데토의 시신 근처에서 집주인 리에가 온몸을 칼에 찔려서 선혈이 낭자한 채 숨져 있었습니다. 히데토는 리에의 집에 침입해서 그녀를 죽이고 본인도 자살을 한 것입니다. 이 비극적 살인과 자살은 왜 일어난 것일까요? 히데토와 리에가 처음 만난 것은 그로부터 8년을 거슬러 올라간 2004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2004년 배드민턴 교실에서 처음 만나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자신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히데토가 무서워진 리에는 2006년 히데토에게 결별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히데토는 너만 행복해지는 건 용서할 수 없다 라면서 집요하게 리에에게 연락을 해왔고, 히데토가 두려운 리에는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자 히데토는 리에와의 연락을 끊습니다. 시간이 흘러 2008년, 리에는 결혼을 해서 성이 시바타에서 미요시로 바뀌었고 이사도 했습니다. 히데토가 알만한 흔적을 모조리 지운 것이었습니다. 히데토는 정말로 리에에 대한 집착을 포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히데토는 자신을 향한 경찰의 시선이 잠잠해지기만을, 그리고 리에가 방심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행동을 개시한 히데토는 기어코 리에의 근무처를 알아낸 뒤 신분을 위장하여 리에의 근무처에 전화를 거는 등 다시 스토킹을 일삼았습니다. 살인이 일어나기 1년 전인 2011년 6월, 다시 견딜 수 없게 된 리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일이 일어납니다. 협박 용의로 체포된 히데토는 그의 체포장이 낭독될 때 리에의 새로운 성인 미요시, 그리고 그녀가 살던 도시, 그리고 주소의 일부를 듣고 본인의 머리에 새겨놓은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사립 탐정을 고용하여 나머지 주소까지 알아낸 히데토는 리에의 집 근처를 맴돌면서 살인 계획을 세워갑니다. 2012년 11월 6일 이른 아침, 리에의 집 근처에 도착한 히데토는 망을 보다가 리에의 남편이 출근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다른 누군가로 가장을 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기어코 리에의 집에 들어간 히데토는 준비해온 흉기로 리에를 난도질해서 살해합니다. 그리고 히데토 본인 역시 목을 매달아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충격에 빠진 일본은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토킹이 살인으로 연결되는 비극은 지구상의 곳곳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이석준, 김병찬, 김태현, 전주환. 2021년부터 22년까지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의 가해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작년 9월 일어났던 신당역 살인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살인자, 그의 이름은 전주환, 나이는 32세. 원래부터 사회 부적응자나 극악한 범죄자는 아니었습니다. 가끔 욱하는 성격이긴 했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물론 어떤 전조는 있었습니다. 그는 2018년 음란물 유포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2020년 만추에서 택시기사를 폭행을 했습니다. 무려 10년 전에 일본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신당역 살인 사건은 사회가 약자를 보호하는 데 소홀했던 점에서 공통점이 보입니다. 전주환은 피해자인 A씨와 2018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동기였습니다. 이듬해 전주환은 A씨에게 사적 만남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지속적으로 A씨를 스토킹했습니다. 그가 2019년 11월부터 2년 동안 A씨에게 만나달라며 보낸 문자와 전화는 350여 건에 달합니다. 끈질긴 연락, 이어진 강요와 협박 등 스토킹의 덫에 걸린 A씨는 참다 못해 2021년 10월 전주환을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불법 촬영 및 협박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은 전주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구속을 면한 전주환은 계속해서 A씨를 괴롭혔고 결국 A씨는 2022년 1월 전주환을 상대로 경찰에 두 번째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때 전주환이 구속이 되었다면 이런 비극적인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전주환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자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전주환은 일부러 A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범죄를 인정했던 것은 아닐까요? 두 차례 기소가 되었지만 구속이 되지 않은 전주환은 기소 이후에도 A씨에게 합의를 강요하며 지속적인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2022년 9월 14일 이날은 징역 9년이 구형된 전주환의 선고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전주환은 신당역에 가서 A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잠깐 그 전에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전주환은 스토킹 행위로 인해 직위 해제가 되었고 A씨는 다른 역으로 전보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주환은 A씨가 어디에서 근무하는지도 알고 있었고 접근 금지를 당했지만 버젓이 그녀가 근무하는 곳으로 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살인 계획을 세우고 흉기를 쏘지 않채 말입니다. 그리고 A씨가 화장실로 들어가자 그녀를 지켜보던 전주환은 칼로 그녀를 수차례 찔러서 살해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A씨는 기쁜 마음으로 취직을 했겠지만 2년 만에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세상과의 영원한 이별이었습니다. A씨를 살해한 자는 분명히 전주환이지만 그 범죄 행위를 방치하고 방조한 것은 공권력을 행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국가가 아닌지 냉정하게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그녀가 세상과 이별하기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본다면 그녀를 살릴 수 있었던 기회는 정녕 없었던 것일까요? 하나씩 그녀를 살릴 수는 없었는지 되짚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의 잠재적인 피해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